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으라차차 정형외과의 박용택 원장입니다. 오늘 비욘디에서 초청받고 두 번째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강의는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 설명드리고 질의응답을 받던 과정에 많은 분들이 협착증 있으신 분들 운동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에 가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 사실은 척추관 협착증의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 한 10명이 있다면 6, 7분 정도는 협 굳이 수술까지 가지 않고 보존적 치료, 운동 치료, 생활 습관 개선 이런 것만으로도 회복이 잘 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강의 주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척추관 협착증 진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도 한번 공부해 보면서 정리 한번 해 봤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협착증에 대한 운동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효율적이 그 안에서 효율성을 찾는 건데요. 오늘은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7가지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대여섯 개 정도는 5개 정도는 많은 방송들이나 강의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지만 한두 개 정도는 인제 다른 방송들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저도 최신지견 제일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제일 최근에 강조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으시는 강의들이나 영상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총 7가지의 안전하면서 효율적인 운동들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으라차차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척추 내시경 수술을 주력으로 해서 진료를 보고 있어요. 유튜브, 틱톡,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소통도 하고 있고 특히나 유튜브 같은 데에다가 제가 환자분 설명할 때 드리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영상으로 저장해 두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 채널에 가셔 가지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병원에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 "협착증 있으신 분들은 운동 꼭 하세요."라고 하는데 막상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했을 때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고 뭐 영상을 찾아보고 책도 찾아봐서 따라했더니 "오히려 더 아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게다가 가장 황당한 건 전문가들마다 말도 다 달라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걸으라고 하거나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운동하라고 하고요. 누군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혹은 뒤로 확실하게 허리를 확 제낀 이후에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기도 해요. 누군가는 스트레칭을 하라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스트레칭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슈퍼맨 자세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분들도 있고 슈퍼맨 자세는 도움이 되니까 하라는 분들까지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론마다 다른 것도 있고 논문의 결과도 다른 것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원인은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막상 디스크에 도움이 되는 운동 이렇게 찾아보면 대부분의 영상의 대상은 30-40대 디스크 환자분들, 허리가 워낙 건강하신데 디스크가 있으셨던 분들 대상으로 그것을 재활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들 그 기준으로 많이 영상이 제작되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운동들을 70대 어르신들이 따라 하려다 보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는 70대 이상의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을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개별 운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협착증이 어떤 거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호스를 비유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정원이나 아니면 길가에 호스 같은 거 있는 거 기억하시죠? 수도꼭지에 물을 연결하고 키면 그 흐름이 잘 연결돼서 꽃에 물을 주거나 차를 씻는데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호스를 밟는다라고 하면 그 흐름이 끊기고 혹은 더 나오지가 않아서 꽃에 물을 줄 수 없거나 차를 닦을 수 없는 제 기능을 못하게 되죠. 협착증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상황, 그러니까 협착증이 없는 정상적인 허리에서는 이렇게 물이 원활하게 흐르는 상태가 돼서 물에 충분한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척추 신경관도 뻥 뚫려 있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다리로 신경 신호들이 충분하게 전달이 돼서
다리 쪽에 통증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기능을 못해서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없어지는 일들이 없을 거예요. 그냥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호스를 밟히듯이 그 관이 막힌다 보면 이 그림에서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물의 흐름이 막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게 돼요. 신경의 흐름도 다리로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하면 다리 쪽에서 괴로워하는 신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들이 방사통, 저림, 엉덩이 통증 같이 나타나게 되고요. 걷는 동작처럼 신경 신호들이 많이 필요한 그 동작들에서 필요한 신경 신호만큼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파행 증상, 그러니까 걸을 때 다리가 더 쪼여지는 증상, 충분한 신경 신호가 필요할 때 그게 전달되지 못해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파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협착증이 얼마나 심한가 그에 준해서 우리가 운동을 어떻게 활용할까도 달라요. 일단 가벼운 편, 그러니까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다니는 그런 자세로 하더라도 한 30분 정도는 파행거리, 그러니까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다. 다리가 저려지지 않고 종아리가 조여지지 않고 잘 걸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병원에서의 진료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고 제가 알려드린 운동들 그리고 사실은 생활 습관적인 부분들만 잘 지키면서 운동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통증 없이 10분에서 20분도 걷기 힘든 상태다라고 하시면 그때에는 사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를 병행해 가면서 치료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통증 없이 그러니까 걷기만 하면 5분 도 지나기 전에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무뎌지거나 혹은 저려지거나 종아리가 심하게 조여지는 파행이 심하다라고 하시면 그때에는 운동으로 이겨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운동을 하시거나 혹은 일단 치료를 하시고 그 이후에 걸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운동을 시작해야 될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운동에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이 있어요. 여러 영상들, 여러 강의들, 어 여러 말씀들이 있잖아요. 제 영상만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여러 영상들을 접하면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거겠죠. 어르신들에서 70대 이상의 협착증 환자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 원칙은 허리는 고정된 상태에서 허리 주변의 근육을 움직여서 강화시킴을 통해서 그 간접적으로 허리의 근육이 길러져야 돼요. 이는 2024년에 영국에서 이루어진 1,440명 대단위 연구에서도 이 운동 방법을 통해서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길러진 코어 근육이 협착증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고 꺾고 비트는 운동들은 일시적으로는 근육을 길러줄 줄 몰라도 그로 인해서 허리가 상하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면 일부의 분들은 허리가 더 안 좋아지거나 협착증이 악화가 되는 그런 경과를 겪게 돼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운동 등을 통해서 그 호수에 울타리를 세워서 더 이상 밟히지 않게 하는 그런 운동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허리는 고정,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서 간접적으로 허리를 강화시킨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첫 번째 운동부터 알려드려 볼게요. 시연자분 잘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데드버그라는 운동이에요. 죽은 벌레 자세라고 하죠. 좀 웃긴 이름인데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균형 감각까지 길러줄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협착증 환자에서 가장 안 좋은 낙상까지 예방할 수 있는 구석이 있어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팔다리를 위아래로 뻗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오른손과 왼쪽 다리, 왼손과 오른쪽 다리를 교차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양쪽 10번씩 총 3세트 이렇게 진행해 주는 거고요. 위에 올린 상태에서 잠깐 이렇게 멈췄다가 힘을 준 상태에서 내려주는 게 좋아요. 이 단계에서 허리가 뜬다라고 하면 허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허리가 뜨지 않는 선에서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천천히 호흡해 주시면서 하는 게 좋아요. 다리를 너무 낮게 올려 버리면 그런 허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충분히 올려서 기역자를 만들어 주는 게 핵심이고 혹시나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은 제외하고 발만 요렇게 해 주신 정도도 허리를 뜨지 않는 정도 선에서 한다라고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 허리는 고정된 상태에서 팔, 다리를 움직여서 허리를 간접적으로 길러준다. 이 원칙에 해당하겠죠. 네, 두 번째 운동을 보여드리면요. 플랭크예요. 우리 젊은 분들 헬스장 가면 이렇게 팔꿈치랑 발끝을 댄 상태에서 복근을 만들어 보겠다고 1 분이고 2 분이고 버티는 운동들 많이 하시는 거 보셨죠? 비슷한 운동인데요. 어르신의 경우에도 이 방법을 하프 플랭크라는 간단한 방법을 이용하면 이 운동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팔꿈치랑 무릎으로 이렇게
땅바닥을 짚은 상태에서 엎드린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부터 머리끝까지 쭉 일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엉덩이가 너무 들리거나 내려앉아서 꼬여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되고요. 일직선이 된 상태가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이고 이 상태에서 10초 버티는 거를 목표로 일단 시작을 해 보세요. 그런 이후에 "잘 하신다."라고 하면 30초를 목표로 조금씩 늘려가 주시면 되고요. 30초까지 다 됐다라고 하시면 일반적인 젊은 분들이 하듯이 발끝과 팔꿈치로 버티는 일반적인 플랭크까지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꼭 주의할 점은 엉덩이가 위로 솟거나 처지면 안 되고요. 허리가 일직선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요. 목을 아래로 떨구게 되면 허리도 덩달아서 말리게 되므로 이 목은 살짝 시야를 앞으로 보게 해 가지고 일직선으로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운동들이 허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허리를 간접적으로 강화시켜 주는 운동인데요. 그런데 이런 운동들 중에 최근에 되게 강조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특정 근육인데요. 그 특정 근육이 허리의 안정성 그리고 코어 근육에 특별한 영향을 끼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알려드리기 전에 질문이 좀 많아서 일단 질문 답 좀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초록초록님 요새 운동을 한 후에 허리에 알게 모르게 통증이 있습니다. 데드리프트나 덤벨 드는 운동을 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인지 다리 허벅지도 당기고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도 운동을 해야 하는 건지 쉬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 일단 제가 나중에 운동 끝나는 지점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운동을 할 때 큰 원칙이 있어요. 일단은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과정 중에 엉덩이나 다리 쪽까지 저려지는 느낌이 든다. 혹은 엉덩이가 뻐근해지는 느낌이 있다. 한마디로 협착증 디스크 증상이 생긴다라고 하시면 그 이상의 운동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하시는 중에 허리 통증이 생긴 것 같다라고 하시면 허리 통증이 죽을 만큼 아픈 게 한 10점 정도다라고 하시면 2-3점 내외의 뻐근한 증상, 베이드식 하거나 찌르는 증상 말고 뻐근한 증상이라고 하시면 지속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통증이 3점 이상으로 심하게 있다 혹은 양상이 뻐근하고 묵직한 양상이 아니라 찌르듯하거나 베인 양상이라고 하시면 그 운동을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단 근육통은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다음날 허리가 뻐근하고 그런 걸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통증들, 다음날 다리가 더 저려지거나 엉덩이가 더 뻐근해지거나 허리 통증이 뻐근한 게 아니라 베이듯한 통증이 악화된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증이 심하시면 쉬어 주거나 그 쉰 이후에 다른 운동들로 대체해 주시면 좋아요. 리SY님 충분한 답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리SY님 "선생님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무릎에 주사 치료를 받으셨는데 60대 후반 계단 내려올 때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주사는 잠깐만 효과가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무릎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지면에 고정된 상태에서 무릎이 양옆으로 혹은 회전축 하듯이 흔들리는 것들인데요. 그 동작들이 계단을 내려가는 과정에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계단을 내려가는 건 한 발자국씩 내려가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계단 내려갈 때만 그러시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계단 내려가시는 걸 한 발자국씩 내려가시는 걸 하시면서 길게 봐서는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걸 강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주사는 잠깐만 효과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주사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염증을 줄여 주거나 뭐 윤활 과정을 통해서 장기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게 맞기는 하세요. 네. 주사가 어떤 거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유저님 "나이가 들면 다리가 안 좋으니 누워서 운동을 하라고 많이 알려주던데 앉거나 서서 하는 운동보다 좋나요?"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사실은 운동이 효율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 과정 중에 탈이 나지 않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안전한 선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은 워낙에 운동을 잘하시고 허리가 건강하신 분들은 당연히 말씀드린 운동들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높은 운동들을 하시는 게 허리를 위해서는 조금 더 좋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70대 이상의 이미 협착증이 진행된 한마디로 허리에 노화가 진행되신 분들이 어떻게 안전한 선에서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걸 말씀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내가 디스크 정도가 있다. 일반적으로 허리 건강은 일반적으로는 괜찮다. 협착증은 심하지 않다고 들었다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다른 운동을 충분히 하시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면 그 이 이상의 운동들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 이상의 운동들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네. 일단 질문이 많아서 네 답을 강의를 이어간 이후에 마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운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요즘 대두되는 중요한 근육이 있다고요.
바로 중둔근이라는 근육인데요. 엉덩이 바깥쪽을 감싸주는 근육이에요. 우리 엉덩이 이렇게 만져보면 이 바깥쪽에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사실 앉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근육이 많이 죽어서 푹 꺼진 듯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 요 골반 바로 밑쪽에 있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이 특별한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2024년에 인제 서울대 2020년도에 서울대병원 연구에서 보면 협착증 환자분들에서 이 근육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알려져 있고요. 실제 기능으로만 봐도 협착증이라는 거는 허리에 충격이 누적이 돼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인데 이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그 충격이 허리로 전달되는 것을 많이 막아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협착증 환자에서 한마디로 협착증이 생길 만한 분들은 이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허리의 충격들이 전부 다 허리로 전달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하로 인제 이다음부터 알려드릴 몇 가지 운동들은 이 근육들을 억지로 강화시켜서 허리를 보호해 주는 기능들을 올려주는 그런 운동들을 알려드릴까 해요. 첫 번째로 중등근 운동을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맥락에 딱 맞는 운동이죠. 클램쉘 조개 운동이라는 운동인데요. 어 이 운동은 누워서 진행하고 체간이 허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체간은 가만히 있는 허리는 가만히 유지된 상태에서 엉덩이 근육, 다리 근육을 이용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를 간접적으로 강화시켜 주는 원칙에도 합당하고요. 다리를 벌려 주는 근육인 중둔근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중둔근을 강화시켜서 허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목과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도록 허리 밑에 그리고 고개 밑에는 충분히 쿠션 감을 받쳐주는 게 좋고 애매하다라고 하시면 허리 밑에 수건 같은 거 받쳐주시는 게 좋아요. 무릎을 90도, 고관절을 90도 굽힌 상태에서 조개를 벌리듯이 다리를 벌려준 상태에서 3초 버텼다가 이 버티는 과정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엉덩이 바깥쪽 근육이 단단해지는 걸 느끼신 이후에 다시 내려와 주시는 거예요. 15번씩 양쪽 3번씩 이렇게 해서 총 양쪽 총합 6세트 진행해 주는 거예요. 이 운동을 통해서 중둔근이 강화가 되고 골반이 안정화되고 척추의 하중 그러니까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이 운동 역시 주의할 점들이 많아요. 근데 뭐냐면 무릎을 벌리는 과정이 아무래도 벌리다 보면 뒤로 넘어가려는 힘을 받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 허리가 비틀리게 되고 그 운동이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허리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체간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수건을 허리 밑에 맞춰서 너무 척추가 푹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중둔근, 엉덩이 근육 운동을 한 거기 때문에 3초 벌린 상태에서 엉덩이 힘을 느끼고 내려와 주시는 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주의점은요. 이 고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좋지 않은 운동이에요. 혹시나 운동하는 과정에 사타구니 안쪽 그러니까 고관절 앞쪽에 통증이 느껴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 운동은 본인한테 맞지 않는 운동이니까 이 운동은 빼고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운동으로는 사실 이 운동이 가장 쉬운 운동인데요. 브릿지라는 운동이에요. 이 운동 많이 보셨죠? 헬스장 가서 이 운동을 무게를 얹은 상태에서 하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쉬운 운동이에요.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발바닥과 등으로 무게를 받친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줘서 이렇게 쭉 올린 상태로 5 초간 버텼다가 내려오는 것을 10회 3 세트 해 주는 거예요. 엉덩이 근육, 중둔근 그리고 허리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고요. 누워서 하기 때문에 다른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이 운동은 사실은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허리가 약한 상태가 되는데 그 이후에 바로 첫 번째로 재활 운동으로 권할 정도로 가장 안전한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운동 역시 허리가 과하게 올려주면 허리를 과하게 꺾이도록 올려주면 허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인제 허리가 다 펴진 상태보다는 살짝 덜 펴진 상태까지만 올려주시고요.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밀착된 상태로 좌우 균형을 맞춰서 몸통이 꼬이지 않도록 하는 운동이 가장 주의할 점으로 꼽히고 있어요. 까지는 다 허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인제 누워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고요. 아무래도 고령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안전하게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던 거고 고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누워서만 할 수가 없겠죠. 스쿼트예요. 요거 되게 당연히 다들 잘 아시는 운동이죠. 대신에 스쿼트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고 특별한 좀 방법이 있어요. 일단 낙상을 당해야 되지 않기 때문에 스쿼트를 하다가 넘어지면 그게 최악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의자를 앞에 두고 의자를 뒤에 두고 운동을 하는 거고요. 허리가 너무 밑에까지 내려오게 푹 앉아 버리면 어 허리의 굴곡이
허리가 굴곡돼 버리기 때문에 디스크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반만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앉는 거는 어르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운동이 될 수가 있고요. 허벅지 근육, 중둔근 다 강화시켜 줌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낙상도 당하지 않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편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운동이에요. 중간까지만 내려가기 때문에 무릎에도 큰 부담이 없고 허리에도 부담이 덜해요. 단 하실 때 허리를 꼿꼿하게 편 상태에서 진행을 해 주시는 거고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딱 엉덩이만 살짝 뒤로 뺐다가 허리를 꼿꼿이 편 상태에서 엉덩이만 뺐다가 올라와 준다라는 거에 핵심 원칙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운동들을 5가지 말씀드렸어요. 조개 운동, 뭐 플랭크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운동만 기억하시면 근력 운동으로서는 나이가 많으신 협착증 환자분들도 충분히 안전하게 그나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안전한 운동들도 모든 분들한테 전부 다 안전하거나 모든 분들한테 딱 맞는 그런 운동들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할 원칙들이 있는데 운동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과 비슷하죠. 운동 중에 허리가 베이 듯한 아픈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심하게 아파지거나 그렇다라고 하시면 운동 혹은 다리가 저려지거나 엉덩이가 뻐근해지면 그 운동은 나한테 맞지 않는 운동일 수 있으니까 중단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운동한 다음 날 근육통이 생기는 건 근육이 회복되고 더 강해지는 과정 중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증상이에요. 하지만 다리 저림이 다음 날 다리 저림이 심해지거나 허리 통증 자체가 베이듯한 양상 아니면 찌릿한 양상이 더 심해졌다면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 운동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나한테 맞지 않는 운동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맞지 않는 운동이라고 하시면 대체하거나 중단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말씀드린 5가지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 후에 허리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약해진 그 시기에도 할 수 있는 아주 안전한 운동이니까 이 5가지 운동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문 조금 받고 마저 넘어갈게요. 니예리 님, "허리 협착증인데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같은 운동도 도움이 될까요?" 네.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를 시도해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단 조심하실 게 있어요. 수영을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는 그 허리가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뭐 물장구 치다가 우리가 안정적이지가 않죠. 당연히 수영을 제대로 잘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체간이 고정된 상태에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서 허리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좋은 운동은 맞는데 수영을 처음 배우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건 해당하지 않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을 워낙에 좀 하시던 분이다."라고 하시면 자유형, 배영 정도의 수영만 하시고요. 실내 자전거 운동은 사실은 허리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허리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 역시도 협착증은 죽고 사는 병은 아니잖아요. 근데 자전거 같은 우리가 여튼 심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걷기나 아니면 조깅 같은 운동들로 충분히 그 양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만 운동해도 협착증 때문에 파행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전거 같은 운동은 기본적으로 체간이 약간 말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도 건강하게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협착증 있으신 분들이 협착증의 회복을 위해서 권유드린 부분도 사실은 하체가 인제 강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겠지만 그 부분보다 어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허리가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산소 운동, 성인병 예방을 위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 정리를 하면 수영은 원래 하시던 분이라고 하면 안전하게 하실 수도 있는 상태라고 하면 자유형, 배영 정도의 수영을 해 주시고요. 자전거는 협착증은 있으신 분들 도움이 되는 운동인 건 맞지만 다른 의미로 성인병 예방이나 전신적인 건강을 목적으로 도움이 되는 운동일 거예요. 인님, "허리가 바닥에서 뜨면 안 되는 게 허리에 부담을 줘서인가요? 누워서 운동할 때 허리가 안 뜨게 붙여야 하나요?" 네. 허리가 약간 그 신전 상태라고 하죠. 엉덩이가 살짝 꺼지고 허리가 약간 꺾여 있는 그 상태에서 뜨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누웠을 때처럼 편한 허리 상태에서 뜨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뜰 때 아무래도 하중이 허리에 집중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허리에 부담이 되면 협착증의 악화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디스크 등 다른 탈이 날 수도 있고요. 네. 호캐시티님, 지팡이 걷고 걷는 분들도 운동하면 괜찮을까요? 글쎄요. 지팡이 걷고 걸으신 분들이 얼마나 걷는지가 중요해요.
아까 처음에 협착증 상태 정도를 파악함에 있어서 카트를 잡고서라도 30분 걸을 수 있을 정도면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하게 허리가 약간 구부정한 상태에서라도 지팡이 짚고서라도 3-40분 잘 걸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라도 걸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 이런 분들도 역시도 누워서 하는 운동들은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운동을 하시면 그건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의를 조금 이어갔다가 마저 더 질문에 답을 드릴게요. 좀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네. 걷기 여섯 번째 운동은 걷기 운동이에요.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본 운동이죠. 여 7 가지 운동 중에 걷기를 포함하는 게 쪼끔은 식상하고 뻔한 얘기라고 생각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엄청나게 가장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운동으로 꼭 넣어 봤어요. 이거는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단 오늘 강의에서는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갈 건데, 바른 자세로 걷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걷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 우리가 걷는 자세가 되게 이론이 많아요. "좀 굽히고 걸으시는 게 좋다."라는 게 국제적인 학회에서 나온 이론들이고,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정성근 교수님을 포함한 필두로 한 이론들이 "허리를 굉장히 신전된 상태에서 걷는 게 좋다."라고 말씀들 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 상황별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이 디스크로 인해서 악화되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신전 상태에서의 운동이 도움이 될 거고요. 협착증 있으신 분들이 주로 협착 자체 때문에 고생스러우신 분들은 살짝 숙이시는 운동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 MRI를 찍어 보고 진찰을 받아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모두 다 그 과정을 겪 거 모두 다 그 과정을 다 하신 이후에 운동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애매한 상태에서는 가슴을 펴고 허리를 일자로 편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 내가 허리가 아파지지 않는 선에서는 가슴을 펴고 허리를 펴고 걸어 주신다라는 정도를 기억해 주시고 걷는 운동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걸을 때 다행히 당연히 협착증 환자다 보니까 걸어지면 어느 시간 이상이 지나면 다리가 저려지거나 당겨지거나 종아리가 쪼아지는 파행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멈춰 주시는 게 안전해요. 그 상태에서 앉거나 허리를 숙여서 조금이라도 신경관이 넓어진 상태에서 쉬어 주시고요. 그러면 몇 분이 지나고 나면 증상이 완화가 될 거예요. 증상이 풀리면 다시 걸어 주시면 돼요.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다시 계속 이렇게 걸어도 되냐 물어보시는데, 한 번 쉬었다가 걸어 봤을 때, 예를 들어 처음에 한 10분 정도 걸었다가 아파져서 쉬었는데 한 10분 미만 7-8분 정도만 걸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날은 거기까지만 운동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걷다가 다시 쉬었다가 걸었는데 10분 걷고 쉬었는데 그 이후로는 15 분, 20분 잘 걸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날은 쭉 운동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바라건대는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까지 의사들이 많이 알려드렸는데 걷기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혹여나 이 방송에서 처음 걷기에 대해서 접하고 걷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이라면 5분 정도 걸어 주고 쉬어 주고 5분 정도 걸어 주고 쉬어 주고 이렇게 한 20분 정도 채워 주는 걸 시작으로 해서 걷기 운동을 시작해 보시는 게 좋고, 단 바른 자세로 가슴 펴고 허리 펴고 걷는다. 요것만 지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걷기 운동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협착증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우리가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이 회복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몸 안에서는 협착증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 두 가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마다 매번 MRI 찍고 병원 가고 하실 수가 없잖아요. 어 만약에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자세도 바로 하시고 생활 습관 개선하시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조금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건 운동이 효과가 있어서 몸 안에서의 협착증 자체는 회복되고 있는 거일 수 있으니까 그 운동 방식 그대로 운동을 이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운동을 계속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잘 걸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짧아지는 양상이라고 하시면, 그때에는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해 가시면서 그다음에 운동을 이어가시거나 아니면 그에 맞는 딱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뭐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이미 5분 미만이거나 걷는 거리가 운동을 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도 점점 짧아지는 양상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게 돼요. 척추관 협착증은 마비가 있는 상태가 아닌 한은 죽고 사는 병은 아니다 보니까 가장 낮은 단계의 치료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병원에 가면 이렇게 물리치료, 약물치료, 운동치료, 주사치료 이렇게 보존적 치료부터 시작해 보고요.
그걸로 불충분하면 비수술적 치료로 시술이나 주사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보게 되고요. 그걸로 안 되면 수술 같은 것들 고려해 보게 되는데 시술은 아무래도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치료는 아니다 보니까 금방 재발하거나 효과가 미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수술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대신에 그 수술로 인한 합병증 같은 거 생길 수 있고, 아무래도 고령의 환자분들이 하기에 몸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고생하시거나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수술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시술의 장점과 수술의 장점을 딴 모두 가지고 있는 척추 내시경이라는 방법이 생겨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운동으로 아까 대부분의 환자들은 회복이 잘 된다고 하는데 왜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냐, 운동과 수술에 어떤 차이가 있냐, 그걸 좀 말씀드리면, 그 수술과 운동 사이에는 그 협착증을 회복시키는 그 역할이 달라요. 아까 호스의 예를 좀 들어서 보면, 호스가 발로 밟혀서 막혀져 있는데 우리는 울타리 같은 걸 세워서 호스가 더 이상 밟히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근육을 강화시켜서 울타리를 세워주는 것들이 운동을 통한 역할이 될 수 있고요. 수술은 그 막힌 그 자체, 튀어나온 디스크, 말려 나온 인대, 그리고 커버린 관절들을 다 깨끗하게 딱 없애줘 가지고 신경관을 뻥 뚫어주는 게 수술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이 완전 다르죠. 당연히 운동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운동과 보존적인 치료만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걸로 안 되시거나 마비가 진행되시는 분들은 이런 수술까지 결정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식적인 수술들은 아무래도 감수해야 될 부작용이나 합병증 확률이 높고, 그걸로 인해서 수술은 잘 됐다고 하지만 회복되는 과정에 고생하시는 분들, 혹은 수술이 끝나고 나서 몇 년 뒤에 또 재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허리가 낡아져 버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시술에, 그러니까 간편한 부분, 몸에 큰 부담 없이 큰 마취, 전신 마취 필요 없이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수술의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모두 장점을 가진 방법이 최근에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게 척추 내시경이라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통해서 간단하게 어르신들도 큰 부담 없이, 심지어 암 환자분들이나 심폐질환이 심한 경우에도 어 어렵 어 마취에 대한 부담 없이, 절개에 대한 부담 없이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최근에는 운동을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은 특별한 합병증에 대한 부담 없이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PSLD라고 부르는 단일공 척추 내시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등 뒤에다가 7mm 정도에 된 구멍만 넣고 카메라를 집어넣고, 그 카메라 안쪽으로 기구를 넣어서 협착증과 디스크를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이게 현재로서 나온 내시경 방법 중에는 가장 발전된 방법이라서 대부분은 당일 퇴원이나 다음날 퇴원도 가능할 정도로, 90세 어르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이 많이 됐어요. 실제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92세 남성분이셨고요. 이분도 의사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병원에는 80대 후반대부터 저한테 다니셨던 것 같고, 그때는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10분에서 20분은 되셨기 때문에 간간히 주사를 맞으시면서 병원에 다니시면서 제가 알려드렸던 운동을 해왔었던 분인데요. 그때는 운동을 하시면서 효과를 잘 봐서 잘 회복이 되셨고, 1 년의 안전한 범위 내에서의 주사 치료로 잘 회복이 되셔 가지고 그때그때 간간히 뵈면서 봤는데요. 이분은 사실 한 80대 초반부터도 이 전방전이증, 이 4번 뼈랑 5번 뼈가 어긋나 있죠. 이 부분 때문에 다른 대학병원들에서, 사실 본인이 근무하시던 대학병원에서도 유압술을 권유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본인이 의사다 보니까 유압술에 대한 부작용들이나 합병증을 잘 알다 보니까 거부하고 운동으로 이겨내시던 분이었고, 다행히 운동을 잘하시고 하셔서 거의 90살 될 때까지는 잘 유지가 잘 됐지만, 한 91-2 세가 됐을 때, 사실은 이분은 주민등록상 나이는 좀 더 많으셨기 때문에 94-5 세가 됐을 때에는 5 분도 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생겨서 저한테 다시 어 와서 의견을 물으셨던 분이에요. 저도 주사 같은 걸로 해서 안 돼서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단일공 척추 내시경인 PSLD라는 방식으로 수술을 해 드렸고요. 옛날에는 크게 째고 하는 수술밖에 안 됐는 상태였는데 한 30분 내외에 수면 마취하는 정도의 수술을 진행해서 이렇게 좁아졌던 신경관을 이렇게 넓혀 준 방식으로 수술을 했고, 한 달째에는 한 10 분도 10 분에서 20분 사이도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됐고, 한 3 달째 됐을 때는 계신 곳 뒷산 정도, 등산까지는 아니지만 오름 정도의 높이도 잘 걸어서 이제는 잘 안 나오시고 계신 분이세요. 혹시 영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다면 한번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몇 달 전에까진 뵀었는데 아주 건강한 모습이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운동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 운동 중에 가장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내용인데 다른 영상들이나 강의들에서는 많이 언급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게 2024년 영국 리즈대, 옥스퍼드대 공동 연구에서도 이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어요. 별건 아니고 균형 감각 운동이에요. 협착증 있으신 분들이 균형 감각 운동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균형 운동들은 협착증을 있으신 분들이 코어 자체를 길러주는 데 큰 영향을 할 뿐만 아니라 그 협착증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다리 힘도 빠지고 걸을 때 증상이 생기는 것 때문에 낙상의 위험이 크고 낙상 때문에 얼마나 어르신들이 사망 위험도가 높아지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낙상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낙상 위험을 예방하고 협착증 자체의 코어 운동도 된다는 점에서 이 운동은 꼭 운동 프로그램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그 운동을 꼭 강조하고 운동 프로그램, 운동 계획을 짤 때 이걸 꼭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봤어요. 초급, 중급, 고급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운동으로 시작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 이렇게 초급 같은 경우에는 의자나 벽 앞에 서셔서 양손으로 의자나 벽을 잡고 한 발만 한 2-3cm 정도만 든 상태에서 5초간 버텨주는 거예요. 양쪽 발, 왼쪽 발, 오른쪽 발, 왼쪽 발, 오른쪽 발 각각 5초씩 버텼다가 내려오고 버텼다 내려오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총 양쪽 5번씩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 한쪽 손만 잡고 해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한쪽 손만 잡는 거를 10초까지 늘려가 보는 거고 양쪽에 5번씩 총 10번, 왼쪽 5번, 오른쪽 5번 하고요. 그걸로 익숙해지시면 벽 앞이나 의자 앞에 서셔서 혹시나 모를 약상에 예비한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짚지 않고 한쪽 발을 띈 상태에서 10초간 버텨보는 거예요. 이게 젊은 분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운동처럼 보이지만 어르신들은 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는 것도 꽤 운동이 되는 운동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운동을 꼭 포함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70대 이상의 환자분들에서 진짜 안전한 운동법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걷기, 균형 운동, 그리고 5가지 근력 운동들, 데드버그, 하프 플랭크, 브릿지, 조개 운동인 클램쉘, 하프 스쿼트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이 운동들을 조합을 해서 꼭 운동 계획을 세워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운동을 실제로 어떻게 계획하고 할 수 있을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네. 예시로 든 한 주 운동 계획표예요. 이게 매일매일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냐, 저 운동을 싹 다 안 탔는데 다 해야 되냐 이런 거를 궁금해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이 정도 계획을 짜시면 돼요. 핵심은 뭐냐면 근력 운동이라는 거는 근력 운동을 하면 그다음 날 영양과 휴식을 통해서 근육이 강화가 돼 가지고 효과를 나타내는 운동이다 보니까 주 3회 정도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격일제로 하시는 걸로 충분해요. 물론 젊은 분이라고 하시면 그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시는 것도 부담이 없지만 70대 이상의 협착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렇게 격일제로 운동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월, 수, 금은 걷기 운동과 근력 운동, 화, 목, 토는 걷기 운동과 균형 운동을 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운동 5가지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이중한테 본인한테 맞다고 생각되는 운동을 3-4가지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아까 강조드렸던 중등급 운동 중에 한 가지 정도는 꼭 포함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할 때 20-30분 내외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걷기와 균형 운동은 사실 매일매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균형 운동이 조금 힘드신 분이라고 하면 근력 운동을 안 하는 날만 근력 운동을 한 다음에 이제 그 균형 운동을 하다가 낙상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근력 운동을 안 하는 날만이라도 균형 운동을 꼭 채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요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생활 습관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식단, 그 영양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건데 운동만큼 중요한 게 운동 과정에 다음날 휴식을 통해서 근육이 강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육이 강화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영양과 휴식이에요. 체중 1kg당 한 1g 이상의 단백질을 꼭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한 60kg의 성인이라고 하시면 60g 정도 드시면 돼요. 제가 여기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를 꼭 캡처해 두셨다가 혹은 적어 두셨다가 식단을 짤 때 도움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시로 드는 식단을 보면 아침에 계란 2개 12g, 점심에 생선 한 토막 20g, 저녁에 두 반모 정도 한 10g 정도 해서
여기 다 합치면 한 42g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쌀이나 반찬에 들어있는 단백질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이 정도를 드시면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단백질 식사를 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이것조차 좀 어렵다, 계획을 짜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매 끼니 때 조금씩이라도 단백질을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반적으로 틀리지 않을 거예요. 저한테 처음 오셨던 74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갑자기 한 달 사이에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100m도 안 되게 바뀌었다라고 해요. 1-2분도 잘 걷기 힘들었던 거죠. 워낙 이분은 그전까지는 간간이 협착증 증상이 있었지만 주사 맞으면 잘 달래지고 해 가지고 크게 운동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 저리고 땡기는 증상만 있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파행이 심해져서 내원하셨어요. 저한테 오시기 전에 몇몇 병원들에서는 어 수술을 꼭 하자고 권해드렸던 분이었고, 그런데 이분이 특징이 생활 습관도 제대로 안 해 보시고 운동에 대한 것도 지식도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는 당연히 수술을 하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시도를 충분히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운동을 좀 해 보시고 생활 습관적인 부분을 잘 지켜보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의지가 센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실은 운동하라고 말씀드리면 잘 안 따라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고생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정말 제가 알려드렸던 매일 운동들을 매일매일 따라하시고 종종 나오셔서 모르는 거 물어보시고 하면서 매일매일 따라했고, 사실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생활 습관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지켜셨어요. 그러셨더니 한 3 개월 만에 한 마트에서 카트 없이도 한 30분 정도 걸을 정도까지, 아예 좋아진 건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만 좋아져도 수술은 피할 수 있거든요. 수술을 피할 수 있을 정도까지 회복이 되셨고, 같은 운동을 생활 습관 개선과 포함해서 열심히 했던 결과로 아주 좋아진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분처럼 될 수 있도록 오늘 강의에서 알려드린 운동들을 꼭 잘 지켜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핵심을 정리하고 질의응답을 조금 받아볼게요. 핵심적인 거는 운동을 함에 있어서 근력 운동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는 고정된 상태에서 팔다리를 움직여서 간접적으로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알려드렸던 것들이 데드버그, 플랭크, 브릿지, 클램쉘, 스쿼트 이런 동작들이고요.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신경관의 호스에 울타리를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걷기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식상한 거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니까 그만큼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프면 참지 말고 걷지 마시고요. 아프면 쉬었다가 걷고 쉬었다 걷고 하면서 매주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보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회복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균형 운동은 필수예요. 균형 운동은 2024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운동은 운동 프로그램에 꼭 포함시켜서 협착증의 회복뿐만 아니라 낙상 위험성도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참고한 논문들이나 주요 연구 결과들이고요. 네. 그래서 질문을 좀 받고 마지막 한마디 하고 종료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호수공원 근처님, 저희 아버지가 골프를 좋아하셔서 계속 치고 있는데 라운딩 끝나면 다리가 저리고 다음날 걷기 힘들다고 허리가 아프다면서 다음날 들어 누워 계세요. 골프 쳐도 괜찮을까요? 사실 골프가 허리에 좋은 운동이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한 방향으로 큰 힘을 다해서 회전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후관절이나 디스크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골프를 오랫동안 치셨던 분들, 뭐 골프 선수들 보면 허리 수술을 한 사람이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골프가, 우리가 인생은 뭐 허리만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인 즐거움도 있고 취미 생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한 범위 내에서 운동을 좀 하시면서 또 골프를 치는 과정 중에 걷는 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걷기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골프 치기 전에 어 스트레칭 잘 해 주시면서 그 중간중간 보호대 차 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짐을 다 캐디한테 맡긴 상태에서 걷기 운동을 같이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핵심적인 제가 꼭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허리를 돌리는 회전 운동을 스윙을 하셔도는 되는데 우리가 너무 잦게 회복할 새가 없이 하시는 건 사실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라운딩, 필드 나가시는 거는 조심해서 너무 세게 휘두르지 않는 선에서 하시고요. 연습장이나 아니면 스크린 같은 데 가시는 건 가능하면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시면 몇 초에 한 번씩 스윙을 하시잖아요. 그런 건 절대로 바람직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신기한 땅콩잼님, 선생님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뭐라고 하기 어려운데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수면이나 일어날 때 팁이 있을까요? 옆에서 누워서 잔다거나 일어날 때 옆으로 하거나.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일단은
침대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침대를 적당히 딱딱해서 허리는 받쳐져서 엉덩이만 빠질 정도의 침대를 이용하시고요. 똑바로 주무신다라고 하시면 무릎이나 허리 뒤에다가 수건 같은 걸 받쳐서 살짝 그 하중을 분산해 주는 게 좋고요. 옆으로 주무신다라고 하시면 이 체간이, 그러니까 다리가 꼬이는 것 때문에 몸이 꼬이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릎과 무릎 사이에 베개 같은 걸 넣어서 몸이 꼬이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요. 누웠다 일어날 때 쪼그려 앉거나 윗몸 일으키기 하듯이 확 일어나는 것 때문에 디스크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날 때는 꼭 옆으로 돌려 누워서 옆으로 밀어서 일어나는 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어나서는 꼭 신전 스트레칭 하거나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꼭 잘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님, 선생님 어머니한테 여쭤봤는데 무슨 주사 맞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어 일단은 무릎 안 좋으신 분들한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소위 연골 주사예요. 히알루론산 주사인데요. 어 무릎 관절염 있으신 분한테 안쪽에 윤활도 도와주고 어느 정도 염증을 가라앉혀 주기 때문에 그 주사를 기본으로 하시되, 중간중간 통증이 심해질 때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염증 주사나 아니면 연골 주사만으로 불충분할 때 콘주란 성분, 재생 성분이 들어있는 주사까지도 해볼 수는 있어요. 요즘은 뭐 줄기세포 같은 것들도 있어서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스테로이드 성분 같은 거가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1 년에 보통 한 부위당 두세 번 내외, 그러니까 많으면 세네 번 내외 정도까지로 조절을 해 가면서 맞으시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꼭 가실 때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충분한 간격을 두고, 그리고 가능하면 1 년에 두세 번 내외, 세네 번 내외로 조절할 수 있게, 맞을 수 있게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효과가 그대로라고 하시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연골 주사까지 해본 상태라고 하시면 콘주란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정도까지 해서 안 되는 상태라고 하시면 뭐 요즘은 뭐 줄기세포 주사도 있고 아니면 카티스텐 같은 치료도 있고,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것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나의 비밀 정원님,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당뇨 전 단계 혈압약 드시고 있어요. 요새 체중이 급격히 드셨고 마흔 효과가 없어 중단했어요. 어떤 운동을 하셔야 살을 빼기 좋을까요? 당뇨도 살 빼면 나을 수 있을까요? 60대 중반이세요. 글쎄요. 제가 내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어렵기는 하세요. 그런데 가장 살 빼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규칙적으로 드시고 그 양을 줄이시고 운동 꾸준하게 하시는 건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강도가 높은 운동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 실천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천이 가능한 운동들, 걷기 운동부터 시작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먹는 식단을 단 거 그리고 가공식품 같은 것들을 좀 줄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나온 자료 같은 것들 사실은 뭐 내과 선생님이랑 상의 한번 해 보셔서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김미숙 님, 4-5번 전방정리증인데 계단 오르기 괜찮은가요? 계단 오르기가 사실은 계단이 낮다라고 하시면 디스크나 협착증, 전방정리증 있으신 분들한테도 안전하고 좋은 운동인 건 맞아요. 근데 계단이 너무 높다라고 하시면 고관절이 말렸다 풀렸다 하는 그 과정들이 조금 과해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낮은 계단이다."라고 하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높은 계단이다."라고 하시면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려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SACH 님, "산을 탔는데 오른쪽 무릎이 불편합니다. 내려갈 때 불편하고 평지 걸을 때 괜찮습니다." 네, 실내 자전거가 무릎 운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QSE라고 시간이 부족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이나 중등근 강화 운동도 무릎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QSE를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서 하시고요. 실내 자전거를 탈 때 안전과 페달을 멀리해서 안전하게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무리 몇 마디 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운동을 하시는 것도 뭐 어떤 걸 하는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이 강의를 보시는 부모님이나 아픈 친구에게, 비슷하게 아픈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한번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이 운동 같이 하자."라고 한마디 해 주세요. 운동은 부모님, 친구 혼자 하시면 사실은 금방 잘 안 하게 돼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함께 해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고 우정이 될 거예요. 함께하는 운동이 3 배나 더 오래 지속한다는 연구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꼭 같이 할 수 있게 이 영상을 전달해 주시고 같이 운동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척추관 호수에 울타리를 같이 한번 세우러 가 볼까요? 오늘 알려드린 운동 중에 어떤 운동이 가장 해볼 만하셨나요? 댓글로 영상이 끝나더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이 영상 댓글에다가 답을 드릴 테니까요. 놓치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영상에 보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일일이 답을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 영상 댓글에 남겨놔 주세요. 네,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틱톡,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에서 요라차차 정형외과를 검색해 주시고 거기서 저랑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소통을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시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